아마 부모라면 자식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을 겁니다. 자식에게는 제 살도 내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겠죠. 저 역시도 제 딸에게는 뭐든지 해주고 싶은 60대 엄마입니다. 저물어가는 제 나이만큼이나 딸아이도 나이를 먹어 이제 다 큰 성인인데도 왜 이렇게 물가에 내놓는 아이처럼 불안하게만 한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이런 절 보고 유난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아마 딸아이에게 벌어졌던 그 일이 아니었으면 저도 좀 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큰일을 겪고 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진 듯합니다. 저도 결혼을 해봤고 시어머니 모셔봤으니 남들만큼은 시집살이를 겪어봤습니다. 무서운 시어머니 호령에 혼도 나고 동네 엄마들과 몰래 시어머니 욕도 해봤지만 딱 그만큼의 고통이었어요. 남들과 한탄하고 웃어넘길 그 정도의 시집살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 딸이 저보다 더한 일을 겪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번 당한 충격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건지 저는 지금도 그 분이 다 풀리지 않고 딸이 겪었을 고생이 생각나 손이 떨립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욕이라도 해주셨으면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학업을 끝마치진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셈에 자신이 있던 전 20살이 되기 전에 상사에서 격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집안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살아왔어요. 나도 언젠가는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하기 바빠 연애 한번 제대로 하질 못했죠.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제 첫사랑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멋쟁이던 남편은 인기도 참 많았습니다. 저도 다른 여자들과 다르지 않았고 남편을 처음 본 순간 한눈에 그 사람에게 반하고 말았죠. 남편은 제 처음이자 끝사랑이었고 서로 마음 통했던 우리 사이는 빠르게 진전이 되어 어느새 결혼까지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깊이 사랑했고 표현을 아끼지 않았기에 제가 다른 가진 것은 없어도 남편 하나는 잘 만났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 가지게 되었네요. 예쁜 우리 딸을 갖게 된 거죠.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난 예쁜 딸은 저와 남편을 반씩 닮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였죠. 딸아이가 커가면서 부리는 재롱에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요즘 말로 딸바보가 되어 항상 퇴근길을 뛰어오곤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항상 조심하라고는 말했지만 더 강하게 제지하지 못했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좀 더 강하게 하지 못했던 게 결국 제 평생에 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느 날처럼 저녁 식사 준비에 한창일 때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바로 남편의 사고 소식이었죠. 퇴근길에 집으로 오던 남편이 차 사고를 당했고 머리에 충격을 받아 위급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은 저는 급히 딸아이를 데리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필 퇴근길이라 막히는 길을 뚫고서야 겨우 병원을 도착했을 때는 남편은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제 딸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싸늘하게 식어 누워있는 남편 모습만 들어왔던 저는 어린 딸을 방치한 채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따뜻했던 남편의 품이 왜 이렇게 차가운지, 금방이라도 일어나 울고 있는 저를 다독여줄 것 같은 남편은 제가 한참을 울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오열하던 저는
결국 혼절까지 하고 말았죠. 깨어나자 식구들이 저에게 건네는 위로에 저는 그제서야 제 남편이 죽었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퇴근하며 저와 딸아이를 볼 생각에 들떠 있었을 남편을 생각하니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제 탓이 아니라 했지만 남편의 죽음이 모두 제가 부족해서 벌어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고 남편 떠나는 길 마음이라도 편하게 보내주어야 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 잃은 마음에 정신을 놓고 살았지만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모녀 앞길이 막막했기에 저는 다시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급하니 어떻게든 살아야 했지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일은 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삶을 이어갈 뿐이었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전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잡다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죠. 그땐 친정 부모님도 딸도 제 스스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슬픔에 빠져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문득 딸아이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죠? 상은이가 엄마 힘내라고 라면 끓여놨어요. 엄마 라면 먹고 힘내세요. 아빠의 죽음은 이해를 못해도 더 이상은 아빠를 볼 수 없다는 말에 며칠이나 울며 힘들어하던 딸아이였어요. 이제 겨우 6살도 안 된 아이가 어떻게 라면을 혼자 끓였는지 한강물이 된 라면 냄비를 들고 저에게 힘을 내라는 아이의 말에 저는 아이를 안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 울음에 자기가 잘못한 듯 미안하다며 우는 아이를 보자 제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편과 저를 반반 닮은 딸아이를 남편의 유산으로 생각하고 잘 돌봐야 했는데 엄마가 되어 정신도 못 차리고 혼자 힘들다며 슬픔에 빠져 있었다니 저는 정말 엄마라 불릴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저는 아이가 끓여놓은 그 라면을 울면서 먹었습니다. 팅팅 불어 남들 보기에는 라면이라고 볼 수 없을 모습이었지만 소중한 딸아이가 슬픔에 빠진 엄마를 위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해준 여느 값비싼 음식보다 더 귀한 라면이었어요. 눈물, 콧물 범벅으로 먹던 라면이지만 아직까지 그 라면 맛이 잊혀지지 않네요. 그날부로 정신을 차린 저는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다른 엄마들에 비하면 빵점짜리 엄마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많이 노력했습니다. 돈도 중요했지만 어린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일터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아이와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고 혼자 남은 아이를 외롭지 않게 할 것 같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우리 아이도 알아주었나 봅니다. 보통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 딸은 참 얌전했어요. 자기가 시끄러우면 엄마한테 곤란할 상황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는 건지 상황을 알고 엄마를 위해 신경을 쓰는 아이의 모습을 보자 저는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한다는 게 어쩌면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공부방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물론 제가 대단한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학원 선생님으로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학창시절에도 종종 친구들을 알려주었고 과외도 해본 적이 있었기에 자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아이와 안정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처음부터 쉽진 않았지만 저렴한 가격의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니 주변 몇몇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자 다른 학생들도 찾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조금씩 늘어가는 공부방 학생들로 인해 딸과 저의 생활도
점차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 노력이 통했던 건지 딸아이는 참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위축되고 힘들어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빠를 닮아 그런지 딸아이는 긍정적인 성격에 다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친구들을 돕고 챙기며 인기도 많아 남들은 한 번 하기 힘들다는 반장도 몇 번이나 했었어요. 게다가 엄마가 하는 공부방 때문인지 조금만 알려줘도 곧잘 이해하고 학업 성취도 컸던 딸아이는 학교에서 받는 시험 성적 또한 우수했습니다. 제가 손댈 곳 하나 없이 알아서 뭐든 잘해내는 딸아이를 보면서 저는 항상 흐뭇했죠. 내 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잘난 자식이었어요. 학교를 갈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항상 아이 칭찬을 해주셔서 다른 학부모님들의 부러움도 많이 샀습니다. 그렇게 걱정 하나 없이 자라주던 딸아이에게 처음으로 교우 문제가 생겨 담임 선생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네,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상은이가 같은 반 학생을 따돌려서요. 이게 또 집단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상은이가 주도를 해서 괴롭혔나 봐요. 저도 지금까지 상은이가 모범이 되는 아이라 그런 일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피해 학생이 직접 지목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상은이가요? 아니, 우리 상은이가 그럴 리가 아닌데 지금 상은이는 어디 있죠? 어머님도 놀라셨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학생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이번 학교 폭력으로 물어보고 계실 거예요. 잠시 교무실에서 기다리시죠. 내 자식이라 무턱대고 감싼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랬습니다. 상은이는 다른 사람의 모자람을 보면 늘 제 몫을 남들에게 양보하고 언제나 남들 도와주기 바쁜 아이였어요. 가끔은 너무 손해보고 사는 것 같아서 엄마인 제가 더 답답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제 딸아이가 왕따를 주동하고 학교 폭력을 선동하다니요. 아무리 피해 학생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고 해도 저는 그 얘기가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같은 자식을 둔 입장에서 딸아이의 잘못을 두고 볼 수 없었고 그게 사실이라면 저 역시도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상은아,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봐. 엄마, 학교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저 아이는 괴롭힌 적 없어요. 오히려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제가 도와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는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피해 학생이 너를 지목한 거라고? 엄마가 항상 당당하게 살라고 했지. 거짓말도 마찬가지야. 엄마를 속이는 걸 떠나서 너 자신한테 당당하길 바래. 다시 물어볼게. 너 피해 학생 괴롭힌 적 없어? 네, 엄마. 저 아이니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절대 괴롭힌 적은 없어요. 믿어주세요. 저는 제 아이를 믿었습니다. 아이 입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괴롭혔다면 아이를 호되게 혼냈을 거고 저도 학교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딸아이는 자신은 결백하다 말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딸아이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다시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제 딸이 지목된 그 일에 오해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왕따라던 그 피해 학생은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던 제 딸을 왕따 주동자라 모함을 했던 것이었어요. 학급 친구들의 증언과 증거들로 다행히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저는 제 딸을 모함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한 그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착한 제 딸이 그런 저를 오히려 말렸어요. 그 피해 학생한테 사과 정확히 받아야지. 상은이 너가 그 학생도 같이 데려오렴. 엄마, 그러지 마세요. 아이니 걔 불쌍한 애예요. 아마 진짜 괴롭히는 애들 지목하면 자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나마 도와주는 저를 지목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게 말이 되니? 동물도 은혜를 갚는데 학교 생활 도와주는 친구를 모함해? 친구들이 모른 척이라도 했으면 어떡할 뻔했니? 엄마도 걔를 다그치거나 혼내겠다는 게 아니야. 걔가 잘못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너가 이러면 내가 선생님께 찾아갈 수밖에 없어. 엄마, 이제 오해 풀고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랑 잘 말해볼게요. 아직 학기도 많이 남았는데 괜히 어색한 관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 용서했고 괜찮으니까 엄마도 개의치 마세요. 모함한 아이에게 따끔하게 한 소리 해주고 싶었는데 딸이 나서 저를 진정시켜주어 그 일을 넘어가기로 했죠. 가끔은 저보다 제 딸이 더 어른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되려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전히 바르고 올곧게 잘 자라준 아이는 어느덧 성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빠 없이 자라면서 느낀 바가 있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곤 항상 봉사활동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봉사활동을 하는 모임에서 만났다며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 딸도 언젠가는 제품을 떠나 결혼을 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나마 인사를 하러 온 상은이의 남자친구를 보고 마음은 놓였습니다. 상은이 남자친구는 뽀얀 얼굴에 눈은 처져서 첫눈에 보기만 해도 순한 남자아이로 보였어요. 잠깐 나눈 대화만 봐도 어디서 저렇게 상은이랑 비슷한 걸 데리고 왔나 싶을 정도로 제 딸과 닮아 있었더라고요. 거기다 자기들끼리 통하는 게 많은지 서로를 보기만 해도 좋아 죽는 모습을 보니 마치 저와 남편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 딸아이의 행복이 그려져서 제가 다른 말을 할 것도 없었습니다. 죽고 못 사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둘이서 잘 헤쳐나가겠다 싶었죠. 올바르게 자란 예비사위를 보니 사돈께서도 인성이 훌륭할 것 같았고 거기다 사돈 될 분도 저와 비슷하게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자식을 둘이나 키우셨다고 하기에 결혼도 별 문제 없이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딸아이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린다며 나갔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간다며 기대와 걱정에 잠도 설치는 아이를 보니 저도 긴장이 되었어요. 딸아이 준비를 도와주며 마음속으로 사돈 되실 분이 부디 우리 아이를 예뻐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하긴 어딜 내놔도 부족하진 않은 아이였으니 예쁨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준비를 다 하고 보니 우리 딸 정말 누구에게 주기 싫을 만큼 예쁘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고 잘 갔다 오라며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딸아이를 배웅한 뒤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온통 신경은 딸아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식사를 하고 있으려나 시어머니 될 분은 예뻐해 주려나 하며 온종일 돌아올 딸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시댁 식구들과 잘 인사를 나누고 왔는지 밝은 모습의 표정을 짓던 딸아이는 고등학교 때 동창을 시댁에서 만나게 되었다며 반가워했어요. 그래, 잘 다녀왔어? 응, 시어머니께서도 나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 근데 엄마, 알고 보니까 오빠 동생이 내 동창이야. 졸업하고 거의 10년 만에 보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보겠더라고. 근데 어쩜 걔가 날 먼저 알아봐주는 거 있지? 동갑 신우이라 걱정 많았는데 친구였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말을 듣고 저도 내심은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워낙 교우관계가 좋았던 딸이다 보니 결혼 생활하며 지원군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되었죠. 그런데 시댁에서 분위기 좋았다던 딸의 말과 다르게 사위의 집에서 돌연 결혼 반대를 한 겁니다. 분명 분위기도 좋았고 딱히 흠잡을 일도 없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는지 딸아이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사위와 며칠 동안 그 일로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전화를 엿들어보면 시댁에서 사돈 처녀가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 같았죠. 사돈도 아니고 사돈 처녀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 가진 엄마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부족한 형편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 같아선 우리 딸이 뭐가 모자란다고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우리 딸 반대하냐며 큰 소리를 칠 텐데, 그때는 결혼 반대의 이유가 제 탓으로 생각되었고 딸아이가 받고 있을 상처가 마음 아파 제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작은 오해였는지 딸아이는 잘 해결되었다며 상견례 날짜를 잡자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딸아이가 알아서 해결했다니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죠. 제 딴에는 사돈처녀가 어린 나이에 오빠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싫을 수도 있고, 동창이었던 친구가 자신의 새언니가 되어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 딸에게 행동한 게 얄미워 한 소리를 하려다 착한 사위를 보며 그만두기로 했죠. 사돈 될 분도 그리 나빠 보이진 않고 상견례 자리는 별탈 없이 서로 결혼에 대한 것들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혼주 한복을 맞추고 입을 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식 전날 밤이 되니 그제서야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잠이 오지 않아 사진첩을 꺼냈죠. 개구쟁이 모습의 딸의 사진으로 한가득 있는 사진첩을 보고 있으니 언제 저렇게 다 큰 숙녀가 되었는지 시간이 참 빨리도 간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다 큰 딸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할 텐데 꿈에라도 나타나 이제껏 결혼 보내는 내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기라도 하지. 그날 밤은 그렇게 한참을 사진첩을 뒤적이며 보냈습니다. 결혼 당일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걸어오는 아이를 보자 조책맞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빠 없이 귀하게 키운 딸 부디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했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시켰는데도 왜 그리 딸 걱정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가 살림은 잘 하려나 결혼 생활은 어렵지 않나 걱정되는 마음에 매주 딸아이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장모가 주말까지 찾아오면 불편할 만도 한데 사람 좋은 사위는 저에게 눈치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 후에도 매주 딸을 보고 지내던 저는 얼마 뒤 그마저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돈댁 집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공사를 한다고 몇 달간 애들 집에 계시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결국 그 후로는 저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돈이 집에 계신다니 불편하기도 했고 딸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괜히 찾아갔다 시댁 식구 미움이라도 받을까봐 연락도 잘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왜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양쪽 집안 똑같은 명절인데 시댁에서 친정으로 통화하는 게 왜 그렇게 눈치가 보였는지. 눈치만 봤으면 다행이죠. 부모님 안부만 물었는데도 친정에 시집살이 일러 바친다며 혼이 났으니 저 때문에 딸이 괜한 트집 잡힐 거리가 생기는 게 싫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어떻건 딸만 행복하고 편하게 살면 되니까요. 가끔 정말 보고 싶을 때면 회사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과 시댁과 같이 사는 집안 살림이 힘든지 딸아이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응, 엄마. 딸,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목소리에 힘이 없네. 시댁 식구가 힘들게 하니? 아니, 다들 잘해줘.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네. 엄만? 몸은 아픈 데 없고? 나야 괜찮지. 일 때문에 피곤하면 엄마가 보약이라도 한 첩 해서 갖다 줄까? 집에서 먹기 눈치 보이면 회사에 두고 먹어도 되니까.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나 이제 집 앞이야. 내가 나중에 통화할게. 사랑해 엄마. 엄마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애써 괜찮은 척하는 딸아이 마음을 알기에 별것 아니라 말하는 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딸의 기운 없는 목소리가 걸렸던 저는 결국 딸아이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챙기며 준비를 한참 하는 중에 갑자기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상은이가 쓰러졌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전화에 놀란 저는 곧바로 사위가 말해주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실려가 제가 택시를 타고 갈 때도 딱 이런 퇴근 시간이었어요. 그 생각을 떠올리니 혹시 우리 딸도 잘못되는 게 아닐까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과 같은 비극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택시비를 건네주고 도로 한복판에 내려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까지 가면서도 남편에게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제발 우리 딸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요. 아직 못난 어미가 못해준 게 많으니 살려달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사위를 만나게 되었고 딸아이는 검사를 받고 있다 했죠. 무슨 일이야? 상은이가 왜 쓰러져? 모르겠어요. 저도 회사에 있다가 알게 되어서요. 어머님 말씀으론 주방 쪽으로 쓰러져 있었다고. 그래서 의사는 뭐라고 하고 뭐 때문에 그렇다니? 의식이 아직 없는 거야? 네. 의사도 검사를 해봐야 알겠다고 그러네요. 검사는 오래 걸렸습니다. 원인을 쉽게 알 수 없는지 한참이 걸렸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 알게 된 딸의 병명은 듣기에도 생소한 병명이었습니다. 락트인 신드롬이라는 희귀한 병명이었죠. 온몸이 마비가 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고 의식은 있었지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뇌사 상태나 식물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몸에 정신이 갇혀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발견과 조기 치료로 뇌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지만 언제 회복될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말하셨어요. 왜 갑자기 내 딸에게 그런 몹쓸 병이 생긴 건지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전에 그래도 무사히 살아만 있어주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생기기 전에 대처를 잘해준 사위와 사돈에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제 딸은 사지가 마비되어 꼼짝없이 누워있었고 그날부터 저는 아이를 깨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병원에 기거하며 홀로 있는 딸아이 곁을 지켰죠. 매일 깨끗한 수건으로 아이 몸을 닦이면서 제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만을 바랬습니다. 힘들긴 해도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는데 고맙게도 옆에서 사위가 많이 도와줘서 지치지 않고 감병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도 저였지만 사위 역시 힘들어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제 앞에서는 죄송하다며 말도 잘 못했지만 가끔씩 몰래 울고 온 건지 눈시울이 벌건 것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딸이 그렇게 된 것을 제 탓을 하고 있었는데 사위 역시 자책이 심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나요? 그래도 다행인지 의사 선생님 말론 아이가 말을 알아들을 거라 하셨어요. 의식이 갇혀있을 뿐이니 자꾸 말을 걸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셨죠. 그래서 저는 딸아이에게 그동안 부끄러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는 우리의 노력에도 딸아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이 있다는 말에 희망을 느끼며 기다려왔지만 계속되는 기다림에 더 이상은 사위에게도 못할 짓이라 생각되었어요. 사실 그 생각도 사돈이 찾아와 하신 말에 생각이 들었죠. 사돈이 먼저 나서서 저희 아들 놔주세요.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 사돈 마음도 이해하지만 또 같은 입장이니 제 입장도 아시겠죠. 우리 병민이 저대로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이 아닙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사실 그만큼 기다렸으면 다들 할 만큼 한 거예요. 제 말은 영 듣질 않으니 사돈이 말씀 좀 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누워있는 내 딸이 가망이 없다며 아들을 놔달라는 사돈의 얘기에 속이 상했습니다.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야 내 딸 생각해서 서운하지만 사위도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젊은 나이에 언제 일어날 줄 모르는 내 딸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도 이를 악물고 사위에게 이혼을 권했습니다. 김서방, 아니 영민아, 세상 사람들도 다 알 거다. 네가 상은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애를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잖니. 너도 아직 젊은 나이이고 상은이는 네가 행복했으면 싶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상은이는 걱정 말고 새 인생 찾았으면 한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상은이 포기 못합니다. 장모님께서 상은이 포기 못하시는 것처럼 상은이 제가 꼭 회복시킬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도 제 선택이고 그 일로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상은이와 결혼한 순간 제 인생에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그러니 두 번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 와중에 제가 사위 하나는 정말 잘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서방은 다른 누가 봐도 탐낼 사위감이고 남편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워있는 아내를 위해서 남은 평생을 다하겠다니 사위지만 참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위와 제 바람으로 딸아이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딱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간 노력의 응답이라도 하듯 딸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의사를 불러 기다리는데 아이가 겁에 질려 어눌하게 제발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은아, 엄마야, 무서워하지 마. 다행히 곧바로 의사가 와 딸의 상태를 살폈고 5년 만에 회복에 일시적 쇼크일 수 있다며 처치를 해주었습니다. 얼마 뒤 아이는 진정이 되어 다시 의식을 차려갔고 드디어 저를 보고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아? 그래, 엄마야, 엄마 맞아. 저는 딸을 안아 안심시켰고 딸은 한참을 제 품 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딸아이는 정신이 돌아온 듯 싶었어요. 아까는 경황이 없어 사위와 시댁에 알리지 못해 연락을 하려는데 아이가 저를 막더군요. 그리고는 아직 어눌한 말로 자신에게 있었던 지난 일을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작은 사돈처녀였어요. 동창이라며 딸이 반가워하던 사돈처녀는 알고 보니 예전 딸이 고등학생 때 학교폭력 주동자라며 모함을 했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돈처녀는 제 딸에게 자격지심이나 질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딸을 보면서 자신과 많이 비교했었나 봅니다. 열등감인지 뭔지 그때도 자격지심에 제 딸을 학교폭력 주동자로 모함을 했고 결국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모든 원인을 상은이에게 몰아가며 미워하는 마음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어쩌다 올케 시누이 사이로 만나게 된 거죠. 이전 고등학교 때 일을 잊었던 상은이와 달리 증오심을 품고 있던 사돈처녀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며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오빠, 최상은 걔 진짜 나 엄청 괴롭혔다니까? 걔가 성적이 좋아서 선생님들이 이를 축소한 거야. 아이나, 그만해라. 나도 그때 무슨 일인지 다 들었잖아. 동생한테 무관심한 오빠 같아서 내가 직접 발로 나서서 네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다녔잖아. 결국 왕따도 다 네가 못된 짓 하니까 미움받은 거였고 상은이는 오히려 너를 감싸고 도와줬다며. 엄마한테도 거짓말했던 거 아니까 이제 그만해. 아이나, 그때 한 사과는 다 거짓이야?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면 미안한 마음에 더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너도 그만해라. 오빠도 걔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제 딸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사위는 그 일을 당연히 믿지 않았지만 사돈은 사돈처녀의 말을 그대로 믿었나 봅니다. 나중에 사위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지만 사돈처녀가 어린 시절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약간의 우울증도 있고 애정결핍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위도 동생을 많이 챙겼고 사돈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안으로 굽는 팔 더 굽었나 봅니다. 어쩌면 저처럼 딸한테 못다 해준 마음에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믿으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도 사위가 나서서 증거들을 들이밀며 제 딸을 옹호했고 다행히 오해는 풀렸다 생각했죠. 그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그 두 모녀는 끝내 제 딸을 미워했던 모양입니다. 같이 살게 된 이후로도 사위 앞에서는 착한 시모와 시누이 모습이었지만 사위가 없을 때는 제 딸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심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사사건건 시비에 타박을 하고 하다못해 애비 없어 그리 컸냐는 얘기까지 들었으니 여리디 여린 제 딸이 그 충격을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과 제가 걱정할까 혼자서 모든 걸 버티던 딸아이는 어느 날 쓰러지고 만 거죠. 모든 걸 알게 된 저는 착한 딸이 이렇게 바보 같을 수 없었어요. 엄마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제가 당장 달려가 딸아이를 데려왔을 텐데, 아니, 사위에게 똑바로 하라며 말이라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지경이 되도록 참은 걸 보니 제가 딸을 잘못 키웠나 싶었어요. 저나 사위 걱정에 사실을 말해볼 생각도 못한 제 딸은 홀로 그 고통을 견뎌야 했고 어쩌면 이유 없던 아이의 병이 그 스트레스 때문이었구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아들 놔달라 내게 부탁하고 심지어 며칠 전 노처녀라서 걱정하던 자기 딸 드디어 좋은 집에 시집 간다며 내 앞에 자랑까지 하고 간 그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 저희 딸 이야기 들으셨나요? 아유, 딸 때문에 걱정받을 사돈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희 딸이 이번에 워낙에 훌륭한 남군을 만나게 되어서요. 대체 누구 만나서 결혼하려고 여태 혼자 있었나 했는데 그런 남편을 만나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우리 아들도 잘났다 싶었지만 사위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저도 남편 없이 노력하며 살았는데 이제서야 보상을 받는 듯하네요. 그러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윗감이길래요? 집안부터가 아예 틀리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로얄 패밀리 아시죠? 로얄. 집안 재산도 상당한데 조부모님부터 사위 될 사람까지 아주 사회에 명망 있는 집안이에요. 그 집에는 워낙 부족한 게 없어서 바라는 게 많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아이니 다른 것은 안 보고 인성만 본다고 하네요. 그쪽 집에서도 우리 애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하루빨리 나를 잡자고 난리랍니다. 역시 사람이 가진 게 많으니 마음도 넉넉한가 봅니다. 남의 자식은 누워있는 와중에 자기 딸 자랑하고 간 사돈이 기가 막혔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축하를 해주었네요. 그 얘기가 떠오른 저는 저만의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나 싶어 변호사 사무실들을 다 돌아봤지만 몇 년 전 딸이 당한 일들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처벌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저지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이 와중에도 일어났으니 다행 아니냐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모녀의 악행을 두고 볼 수 없었고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그 여자에게 잠시나마 똑같은 지옥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집 딸년이 상견례하는 날짜와 장소를 알게 된 저는 독한 마음을 품은 채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와 새언니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죄책감 없이 하하호호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당장에 상이라도 뒤엎고 싶었지만 상대방 측은 무슨 죄겠어요. 어머 사돈, 무슨 일로 여기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있는 며느리분 오빠, 장모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자식이 있고 결혼시켜봐서 알지만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들어보니 대단하신 집안에 잘 키운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 귀하게 키우신 아드님, 괜한 여자한테 사기 결혼 당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도 결혼시키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곤 제가 직접 제본까지 해온 책자를 남자 측 사람들에게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내용을 빼곡히 적어뒀거든요. 혹시나 제가 깽판을 치다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쫓겨날까 싶어 미리 준비한 것들이죠. 그것들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딸년의 실체를 낱낱이 알려주기 위해 초등학교 친구부터 대학 친구까지 정말 만날 수 있다면 다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개차반으로 살아왔기에 사돈처녀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못된 친구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락에는 제 딸아이의 경험담을 적어놨죠. 물론 같이 살며 괴롭힌 내용까지 말이죠. 두꺼운 책을 다 읽기도 전에 이미 이런 소동이 불편한 건지 남자 측 식구들께선 벌써 자리를 일어서려 하셨습니다. 하기야 명망 있는 집안에서 자본 있는 결혼을 시키려고 하겠나요? 정말로 그 딸년이 뭐가 잘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결혼관에서는 좀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상의 후에 아들 통해 연락을 드리죠. 아니, 사돈, 사부인. 자기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나 지금까지 봐왔잖아. 어? 나랑 내려가서 이야기하자. 내가 연락할게. 오늘은 들어가서 쉬어. 울고불고 매달리며 한바탕 난리가 난 상황에서 당장 남자 바지가랑이라도 잡아야 했는지 정말 볼만했죠.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눈에 들어왔는지 본색을 보이더군요. 당신, 내 딸 앞길 망치려고 작정했어? 무슨 악한 심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움직이지도 못하는 딸, 우리 아들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처리해야 하는 판에. 이것들이 어디서 큰 소리야? 너네 책 맨 뒤에 못 봤어? 내 딸 깨어났어, 알아? 너네 못된 모녀 둘이서 우리 딸 괴롭힌 걸 내가 이제 다 안다고. 이제라도 내가 속 풀어야겠다. 이것들 이리 와. 그리곤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두 모녀의 얼굴에 음식을 집어던지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죠. 그때는 경찰서 가는 게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한참을 실랑이 끝에 얼굴도 쥐어 터지고 결혼도 망하게 된 사돈처녀가 먼저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연이어 사돈이란 그 여자도 자기 꼴이 서러운지 우는 딸에게 안겨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서희에게까지 못 보일 모습을 보인 저는 어떤 말도 못하고 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상은아, 엄마가 네 결혼 망쳐서 미안하다. 근데 그런 시댁이랑은 힘들게 살 필요 없어. 자칫했으면 너 정말 죽을 뻔한 거야. 이제 엄마가 옆에서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랑 같이 살자. 병민이랑은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지만 난 딸을 살려야겠어. 다시 그 집에는 못 보낸다. 아니야.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 우리 엄마 엄청 착한 사람인데 나 때문에 그런 행동까지 하고 미안해. 딸과 제가 서로에게 미안하다 말을 하고 있을 때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자기 엄마에게 한 행동을 따지려나 싶었는데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상은이 남편이라는 놈이 괴롭힘 당하는 것도 모르고 저 용서해주세요. 자네에게는 다른 감정 없네.
오히려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야. 그래도 다시는 그 집에 상은이를 돌려보낼 수가 없네. 저 어머니와 연 끊고 오는 길입니다. 원래는 둘 다 데려와서 장모님과 상은이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잘못하신 부분을 인정 안 하셔서요. 저도 제 어머니랑 동생이 왜 그런 괴물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부모와 연을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결심까지 하고 온 사위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물론 딸을 생각하는 마음도 알았고요. 그 후로 아직 회복을 하고 있는 딸과 사위, 저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저도 못된 장모가 될까 싶어 혼자 살겠다고 했는데 사위가 이제는 딸과 떨어져서 살지 말라고 하네요. 아직 딸은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 정상적이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몸은 불편하지만 딸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고 있어 죽을 만큼 행복하다는 제 딸의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집니다. 그나마 저의 마지막 소원은 딸아이가 부디 예전처럼 완벽히 몸이 회복되었으면 하네요. 이제는 딸 옆에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짧은 인생 사랑하는 자식, 부모와 행복하게 하셨으면 하네요. 감사합니다.